밤에 우주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판을 더 키우는 건 맡겨두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해. 그리고 이제 어쩌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수도 있어. 이제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는 거야.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치자. 모든 게 불분명하고 최근 몇 주간 이 이야기가 부당하게 2차 이슈로 밀렸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언론 추측은 러시아의 동원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어. 이 소문의 출처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도 이해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은 2022년 가을이었고, 그때 푸틴의 권력 기반은 아마도 지금까지 중 가장 불안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부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의했고, 우크라이나는 정보의 신뢰도와 상관없이 동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알리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원의 가능성만으로도 러시아 내부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동원 논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두 번째 경고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오히려 두 번째 경고 쪽이 훨씬 더 탄탄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크렘린은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징집병대, 특히 징집병들은 본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동원령의 전체적인 문제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의 서쪽으로 벌인 허영의 전쟁에 전혀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러시아 본토에까지 미쳤더라도 말이죠. 북한 경비를 맡은 징집병들은 2022년 가을에 모집된 신병들과는 다른 기수였지만 그들 역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쿠르스크 방어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자원계약병들에게 돌려 지급한 것과 동일한 추가 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 병사들을 전선과 돈바스에서 쿠르스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뜻이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러시아의 능력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이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대응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돌아 가장 큰 국제적 왕따 국가로 눈을 돌렸습니다. 1만 2천 명의 북한군 이 10월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개월이 더 걸렸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방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김정은의 병사들은 현대 전투의 현실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활동은 쿠르스크 돌출부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군은 동부 전선에 있지도 않았고 키이우에서 목표물을 폭격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수십억 달러와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수많은 식량 원조를 대가로 대규모 인력을 받아들였고, 군대를 모집하는 데 따른 정치적 문제를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국경을 넘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북한의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 더 넓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몇 주 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의 신병을 곧 파견할 것이라는 정보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쿠르스크 방어전에는 약 1만 2천 명의 북한군만 투입됐었습니다. 3만 명의 신병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로 새로운 공세를 펼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2년 전 상황과 비교해 더욱 흥미롭고 독특한 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언론 상황에 더해 이 주장은 러시아가 북한 부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북동쪽에서 물류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훨씬 더 약한 주장과 대조되지만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8월 11일 새벽으로 넘어가던 8월 10일 밤으로 이끕니다. 이때 러시아, 혹은 적어도 러시아 내의 어떤 집단이 키이우와 자포리자 방향으로 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습니다. 키이우는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당연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자포리자가 언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표적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제철소 중 하나인 자포리슈탈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스칸데르 등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이번 공격의 특징은 일부 KN-23 미사일이 사용된 점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입니다. 몇 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 미사일들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레이더상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잔해를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일부 발사 지점이 러시아가 북한 유사시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발표했는지에 대한 보도에서의 명확한 언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고 크렘린이 이를 사용 중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중대한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100발이 넘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 단계에서 미사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문제는 통제하고 있지만 미사일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패트리엇이 바닥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어수단의 부족은 자포리자 미사일 공세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격추됐다는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스크바가 평양으로부터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가가 따르긴 하지만 북한이 이걸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냥 격추시켜버릴 샤헤드 공장의 추가 근무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크렘린이 분명히 간과하지 않을 또 다른 이점은 우크라이나가 아시아 전역을 가로질러 플라밍고를 날려 관련 공장들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곧 시작할지도 모를 일과는 다릅니다. 이제 무기 이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유럽과 바이든 행정부가 접근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전쟁에서의 비대칭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내부를 타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약간 서로 성격이 다른 대상을 비교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3자의 지원을 받은 공격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지정학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양자간의 틀을 벗어나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 적절한 유보를 덧붙이는데 잠깐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쿠르스크는 러시아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온 건 아니고 미사일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 기타 의심스러운 물체들이 여러 나토 국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이상한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주 큰 폭탄을 건네주는 것과 실제로 그 폭탄을 발사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전체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담당하는 이동식 화력팀이 특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왜 굳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참고로 키이우는 약 90명의 북한 인력, 이 우크라이나 북동쪽에 배치되어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은 러시아가 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데 한 달 남짓 남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혼란의 시기를 거친 후 지난 분기의 계약병 모집 수치는 크렘린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전장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루 1000명 모집을 달성했으니까요. 임금이 다시 올랐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왜 수만 명의 북한인을 러시아에 배치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훈련하지 못한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미 이런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왜 그들은 보통 군대처럼 병력을 늘리지 못하나요? 그들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북한 미사일이 한 번에 많이 발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러시아 역량에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있는 북한 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북한 인력이 단순히 소수의 장교들이 작전을 감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것이고 전선 양쪽 모두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누가 발사하든 북한 미사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도록 정치적 조건을 마련해 놓고 북한이 조용히 주도권을 잡도록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복합적 결과를 줍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크렘린은 국내 정치 문제를 처리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그와 반대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장들을 듣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서방에 맞서는 더 넓은 연대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집권 중인 정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제한되어 있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내내 성공했던 점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더 저렴한 해결책을 찾고 그런 다음 자신의 부를 이용해 그 해결책에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대의 각 나라는 감당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돈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현금이 있으면 국내에서 호의를 사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인내심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고 자국 제품을 중국에 할인 판매할 수 있지만 정치적 도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라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특별 작전을 벌여 전체적으로 전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국내 시위에 대해 여전히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이 여력이 있는 쪽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더욱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을 평양으로 전가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매우 가난해 적은 루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는 북한이 현재 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인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 버튼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전을 확대하는데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곧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양자 간 갈등을 단순하게 바라보던 시절이 그립다면 침공 시작 시점을 다룬 이 두 권의 훌륭한 책 중 하나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